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두 번째 편 사설을 이야기하다 네 번째 챕터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사서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이라는 건 결국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인데, 그걸 이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사서의 부분에 대한 얘기만 나눌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중에는 도서관 경영론이라든가 정보센터 경영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서에 대한 얘기로 차 있습니다. 거기는 관장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런 얘기들 그냥 구색만 있지 정확한 업무라든가 정확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오로지 사서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거의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설정해놓고 설명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 조직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맞춰볼까 해서, 첫 번째는 사서의 역할이 뭐냐를 쓰고, 두 번째는 도서관 조직을 이제 재해석해보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전문직 사서의 업무 편람은 무엇이 있고 관리자 사서의 업무 편람은 무엇이 있는가 해서 사서의 역할을 오롯이 그 서비스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시각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짰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서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앞에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도서관을 얘기하든 사서를 얘기하든 도서관을 정의하든 비전을 얘기하든 이 모든 얘기들에 있어서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 편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서의 그 일을 규정짓는 것인데, 사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고 사서의 역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떤 업무가 됐든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서에 대한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서비스이고 하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특별히 따로 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서관에 있는 사서, 꼭 도서관이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서라는 독립체, 사서라는 객체, 사서 그 자체를 조직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하는 얘기이고,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의 얘기도 궁극에 도서관이라는 큰 거대 조직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치 병원 같은 조직을 설계를 했습니다. 병원의 이사장, 병원장도 의사인 것이고, 그 안에 의사들이 많이 있고, 각 가별 단위로 의사들이 여러 명 있고,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도 있고, 병원에 일하는 많은 그 관계된 그 병의사, 뭐라 그럽니까? 엑스레이 기사 등등의 행정 직원들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우리가 의사가 일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도서관에는 사서가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럼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니 보면 그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집단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도서관 역시 그런 맥락에서 사서의 그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에서 사서의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 직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 처리하듯이 행정의 한 기능으로서 분업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도서관의 사서를 그렇게 취급해버리다 보니까 사서는 그냥 행정직원과 마찬가지, 행정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 행정직원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수행해가는, 그닥 전문성도 드러나지 않는 루틴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을 한번 재검토해보자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사서의 역할을 얘기했을 때, 사서는 독립체이고 그 독립체가 할 수 있는 사서의 자기 순기능이 뭐니 했을 때, 교수들은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보는 교수도 있을 수 있고, 그 교육과 연구 기능 안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많은 것들을 처리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틀은 교육과 연구에 초점을 두듯이 사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니 했을 때는 커뮤니티 기능과 정보 서비스 기능이 있다가, 그럼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도서관이 리터러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도서관이 리터러시다라기보다는 사서의 가장 궁극적인 역할 기능 중에 하나가 리터러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교육자로서 누굴 가르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자기 구역, 자기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히 필요한 기기, 기술, 도구, 방법, 소통, 기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리터러시, 그거를 익히고 그걸 잘 활용하고 좀 변화를 초래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기회를 주고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커뮤니티 기능,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골격에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보 서비스다 하는 얘기죠. 왜냐면 이 많은 것들을 자기가 직접 모든 지식을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도구가 요구되어질 수 있는데, 그 많은 도움과 도구를 어떻게 지원받는 데는 정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정보는 사서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지만 사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고 취급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사서에게 주어진 전문성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옛날에는 분류, 목록, 정리, 배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다 뭉뚱그리고 데이터 자원 자체가 이제 버추얼 환경으로 소위 그 사이버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 디지털 자원으로 바뀌면서 그 말도 좀 표현을 좀 바꾸면 포괄적으로 메타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정보 가치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하고 소통시키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활용시킬 수 있느냐와 그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자기의 업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액티비티와 정보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액티비티의 가장 핵심은 리터러시다.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적 개념도 아니고 사회복지 개념도 아니고, 그러다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네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퍼실리티를 제공해주고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개발해주고 하는 일들이 사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또한 사서의 몫이기도 하다. 이게 사서에게 주어져 있는 두 가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사서가 그런 일을 하는 개인이고, 이 개체이고, 이런 개체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우리 병원의 의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병원의 의사가 들어오면 의사는 병원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를 초빙해 올 때는 직원을 하나 뽑듯이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되고, 우리 병원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한번 모셔오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사서를 데려오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즉 사서를 한 명 데려온다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것이고, 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를 뽑으면 의사는 자기가 필요한 실험실이라든가 실험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인력들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 공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병원이 지원해주고, 소위 퍼실리티를 지원해주고, 의사가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자기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의료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병원의 역할이라면, 도서관 내의 사서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은 사서에게 그런 서비스를, 그런 퍼실리티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도서관의 제1고객은 이용자가 아니라 사서다. 사서 한 명을 데려오면 도서관 속에 또 도서관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도서관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은 사서가 요구하고 사서가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의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학교 도서관 얘기를 하면 사서교사 얘기를 하게 되면
사서교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이렇게 약간 견해를 달리하긴 하지만, 제 의견은 뭐냐면, 사서교사는 교사이기도 하겠지만, 교사이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이미 도서관이다. 도서관 건물에서, 도서관이라는 도서실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도서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는 일반 선생님들에게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도 그 지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교생들 붙잡고 나도 교사이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서비스 할 거야 하지만,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상당히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타치하지 않고 움직이려는 것 같지만, 궁극의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의 역할은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가고, 학생들이 그 자기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도서관을 이해하게 되고, 도서관에 또 찾아와서 서비스 받는, 약간 이중적 그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곳이 학교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서도 도서관 안에 또 다른 여러 개의 도서관들, 병원도 병원 안에 각 담당 의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작은 병원들을 갖고 있는 같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서의 역할은 커뮤니티 액티비티와 리터러시와 인포메이션 서비스로 놓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도서관 조직을 말한다든가 업무 플랜 설명할 때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리터러시에 대한 그 사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정보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일단 그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주제 전문 사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주제 전문 사서가 되어야 해. 주제 전문 사서가 필요해. 그런데 전국에, 아니 전 세계 어느 대학을 뒤져봐도 대학에서 그 문헌정보학과에서 주제 전문 사서를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로우스쿨에 있는 그 법률 도서관에 있는 사서와 의과대학 도서관 사서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교육 과정을 갖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그를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길러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사서의 본질이 주제적 배경을 갖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취급하고 있는 지식자원이 총유서부터 900대까지 굉장히 폭이 넓다 보니까 사서가 마치 만능 박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 잘 압니다. 이용자도 알고 사서 스스로도 잘 아는 것이, 본인은 만능 박사일 수가 없는 것이며, 만능 박사라 한들 여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인상을 주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교육이 주는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학교에서 문헌정보에서 교육을 시킬 때 사서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줘야 하는데 기능만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저런 기능을 써먹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기능들은 도구적인 것이지 도구적인 것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서관에서는 수단과 목적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류는 수단입니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한 자원을, 지식자원을 찾으러 왔을 때 지식자원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모든 이용자가 다 공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분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분류를 가르치고 분류를 배우는 과정에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면 분류가
도서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분류를 위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 교수님들, 제 은사님들을 포함해서 이런 말씀도 좀 외람된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비판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대학 다닐 때 분류 시험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물론 시험이라는 것은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해설을 해주시는데 선생님께서 분류표 어디를 펴봐라. 펴보면 내가 한 분류가 다 틀렸고 답안지에 쓴 것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류표 속에서 그 필요한 분류 대목은 아주 작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는 A에다 분류하지 않고 B에다 분류한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류라 그러면 분류 테이블에서 색인을 뒤지고 키워드를 찾아서 큰 분류 대목에 가서 그 속에 있는 엔트리를 읽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고르는데 그 많은 속에서 단서 조항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연습은 되었습니다. 아, 분류를 할 때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단서 조항이 분류표에 있는 겁니다. 본표에. 도서관들마다 가보면 같은 분류 테이블을 쓰고 있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 테이블은 따로 있습니다. 한지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DDC 20판이면 DDC 20판을 아무거나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DDC 20판 중에 특정한 한지를 정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따로 관리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까 같은 단서 조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를 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애매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서들마다 자기 식대로 나누다 보면 그 여지가 너무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융통성이. 넓어지다 보면 같은 주제라고 상상할 수 있는 책들이 분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디다 넣을 거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분류번호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는 있는 분류번호 내역에다 포함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단서 조항이죠. DDC가 인쇄되어 나올 때도 단서 조항이 있지만 DDC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단서 조항은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서 조항에 대해서 이해하라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분류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분류 번호를 아무리 짧게 주라고 해도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고 나누려고 들고 세분하려고 들고 오직하면 분류를 배우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류표를 자꾸 연습삼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분류표도 계속 진화하니까 바뀌어가겠죠. 근데 분류표라는 것은 그냥 절대적 가치를 갖고 툭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류표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겁니다.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어떻게 나눌까는 집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많은 집단, 남학생이 많은 집단, 키 큰 학생이 많은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려 할 때 분류 테이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분류표에서 어떤 주제 영역을 새롭게 분류를 해야겠어. 왜? 있는 분류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해. 있는 분류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도서관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류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바꾸려면 이 주제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이 주제, 이 영역에 관련된 자원을, 지식 자원을 갖고 있는 어느 공간 하나 상정하고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책들의 분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분류 테이블은 이렇게 돼야겠어 라고 만든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아니 대상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주제를 하나 놓고 이 주제의 분류표를 바꿔야겠다. 그거는 오만이죠. 마찬가지로 기능을 얘기할 때도 기능은 말 그대로 수단일 뿐이지 절대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주제 전문이란 말은 수단일 뿐이지 전문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니 했을 때 사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는 내 두뇌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전부 다 자원이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전부 레퍼런스들이다. 레퍼런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지식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공해주는 포슬리티다. 그래서 사서가 사서다울 수 있는 것은 그런 포슬리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서가 포슬리티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두뇌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지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까? 주제 전문? 결국은 두리뭉술하게 해서 뭐 어떤 영역의 뭐 기본적인 것만 알면 그걸 내고 주제 전문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창피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용 대상자에 대한 그들의 지식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론과 그들이 왜 그런 지식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지 했던 필요성들에 대한 연구, 즉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자기 전문 분야인 것이고 그 이용자의 연구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퍼실리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사서만이 가질 수 있는, 아니 사서도 갖고 이용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퍼실리티가 무엇이 있을까를 개발하는 것이 자기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서의 전문성이고 사서의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는 자기 머리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는 전문성으로 일을 하는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고 이용자의 니드를 읽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적합한 지식 자원을 배분해 줄 수 있는 방법론, 퍼실리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고 그 과정조차도 퍼실리티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방에 널려있는 지식 자원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미 생산되어진 지식 자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노하우, 내가 만든 내 지식, 이용자와 인터뷰라든 그런 일지조차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레퍼런스 툴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사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것의 전문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서는 한낱 행정직원, 뭐 행정을 제가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해주는 뭐 헬퍼겠죠. 국가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 행정 업무를 이용자, 그 국민들과 소통해주는 하나의 헬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책임지고 있고 이 커뮤니티의 리터러시를 내가 키워주고 그들의 지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나에게 주었고 내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가장 큰 전문성은 이용자에 대한 행태 분석과 이용자의 니드를 읽는 것 더하기 그것을 이 지식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퍼실리티를 레퍼런스 툴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나의 몫이다. 그게 사서의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원퍼슨 라이브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어떤 사서가 됐든 내가 만나는 첫 사서 그 한 명의 사서를 통해서 이용자는 도서관을 만나는 것이고 이 사서는 그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기능적인 자기 역할과 분업적인 일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도서관 조직 업무 편람의 첫 번째 시간은 사서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내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